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 남자는 청소부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8. 강민수. 미국에서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성공한 사업가였죠.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버린 여자였죠.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호텔방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10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5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강 위를 건너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물 위에 길게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고 밤바람에 강변 가로수들이 느릿느릿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땀이 살짝 배일 만큼 더워졌다가도 해가 지면 아직 선선한 바람이 도는 봄과 여름 사이 어중간한 계절이었어요.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잔 속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가늘게 울렸어요. 남자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눈에 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풍경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동공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사람 특유의 깊고 먼 눈빛이었어요. 강민수 38살. 오늘 오후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민수는 위스키를 한 모금 넘겼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열기가 가슴 깊숙이까지 번졌지만 가슴 한쪽에 박혀 있는 오래된 냉기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28살의 빈털터리 청년은 미국에서 이름 석자를 새긴 사업가가 되었고 고시원 창문으로 맞은편 벽돌벽이나 들여다보던 사람이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최상층에 서 있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쓰리게 조여오는 그 감각만큼은 위스키 몇 잔으로 녹아내릴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28살의 강민수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손에 든 것이라곤 여권과 편도 항공권, 그리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미국 지사 발령장 한 장뿐이었습니다. 출국장 게이트를 지나면서 민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리가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웅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부모님은 민수가 고등학생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이 도시에 민수를 붙잡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그때 민수가 품은 건 꿈이 아니었어요. 도끼였습니다. 이 빠지게 가난한 놈이라고 무시당한 분노,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버림받은 수치심, 그 모든 것을 이를 악물고 삼킨 뒤에 남은 시커먼 덩어리가 민수의 가슴 한가운데에 다리를 틀고 앉았어요. 민수는 그 덩어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료로 삼았어요. 미국에 도착한 민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자정이 넘어야 겨우 침대에 몸을 눕혔어요. 타국에서 동양인 청년 하나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남들보다 두세 배 이상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어가 서투르면 보고서를 5번 고쳤었고 발표가 부족하면 거울 앞에서 10번을 연습했어요.
주말이라는 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동료들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갈 때 민수는 회의실에 남아 다음 분기 전략을 짰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칠면조를 구울 때 민수는 편의점 샌드위치를 씹으며 거래처 자료를 분석했어요. 몸이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칠 때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에 박힌 상처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 통증을 각성제 삼아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어요. 졸음이 밀려오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고 포기하고 싶은 새벽이면 주먹을 쥐고 책상을 한 대 치고 나서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따라왔어요. 미국 지사에서 민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부임한 지 2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본사에서도 눈치채기 힘든 시장 변화를 민수는 데이터로 읽어냈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제안한 전략이 적중하면서 실적이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승진은 빨랐습니다. 차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동기들이 대리 진급의 소주잔을 기울일 때 민수는 이미 임원 명함을 들고 있었죠. 미국에 건너간 지 5년이 되던 해 민수는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비를 털고 투자를 받아 세운 작은 컨설팅 회사가 3년 만에 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28배 편도 항공권 한 장 들고 떠났던 빈털터리 청년이 38이 되어 미국 시장에서 이름을 새긴 거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민수는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이 도시에는 민수를 무너뜨렸던 기억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한국이라는 2글자만 떠올려도 가슴 한쪽이 쓰리게 조여왔고 그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민수는 일에 더 깊이 파묻히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민수가 10년 만에 서울행 비행기를 탄 이유는 딱 하나, 대명그룹과의 파트너십 계약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위스키 잔의 얼음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다시 울렸어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는 단 한 톨의 빛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 중에 민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빛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민수는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어요. 대표님, 내일 일정 최종 확인 드려도 될까요? 비서 이준호였습니다. 35 민수보다 3살 아래인 준호는 미국 본사에서부터 민수를 보좌해 온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일 처리가 빠른 민수가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었죠. 민수가 들어오라고 하자 준호가 노트북을 펼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명그룹 본사 1차 미팅입니다. 김만재 회장이 직접 참석합니다. 계약 조건 초안은 메일로 보내드린 대로 정리해뒀고요. 핵심 쟁점은 아시아 시장 독점 조항이랑 수익 배분 구조 2가지입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서류를 훑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1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계약서를 검토해 온 사람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시선이었죠. 수익 배분은 우리 쪽 제안대로 미뤄. 양보할 부분은 마케팅 비용 분담 정도만 열어두고 독점 조항은 3년 단위 재협상 가능하게 단서 달아. 알겠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했어요.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지시. 이것이 강민수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핵심만 짚고 방향을 정하면 망설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명확함 덕분이었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간 뒤 민수는 다시 통유리 창 앞에 섰습니다. 5월 밤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와 커튼 자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서울의 밤은 민수가 기억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화려해져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한강만큼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10년 만에 듣는 한국어, 10년 만에 맡는 이 도시의 냄새, 호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누군가의 샴푸 향까지 이 나라의 모든 감각이 민수의 피부 위에 켜켜이 내려앉으며 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대명그룹과의 첫 미팅이 시작됩니다. 민수는 그 미팅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민수의 1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은 회의실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5월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민수는 감색 수트 재킷을 걸치며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어젯밤 잠을 설친 티가 나지 않도록 면도를 깔끔하게 했고 넥타이 매듭은 빈틈없이 조였습니다. 거울 속의 강민수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10년 전 고시원에서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면접장에 가던 28살의 청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 준비됐습니다. 준호가 로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호텔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민수와 준호는 차에 올라 대명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대명그룹 본사는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이 3층 높이로 뚫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선명하게 울렸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민수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즉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40층 회의실 문이 열리자 넓은 테이블 너머로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김만재 회장은 64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고 악수를 건네는 손에 힘이 있었어요. 옆에는 대명그룹 실무진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대표. 저희에게도 중요한 계약인데 당연히 제가 와야죠. 민수의 첫마디에 김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계약 조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양측의 실무진이 숫자를 주고받았고 민수는 핵심 쟁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민수의 제안은 그 자체로 충분히 단단했으니까요. 2시간 넘게 이어진 미팅이 끝났을 때 김 회장은 안경을 벗으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대표 소문대로시군. 다음 미팅이 기대됩니다. 민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1차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까지는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었지만 첫 단추는 제대로 꿰인 셈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민수는 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침대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불은 팽팽하게 당겨져 주름 하나 없이 펴져 있었고 베개 위에는 작은 초콜릿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보니 수건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어메니티도 빈 것 없이 채워져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방 구석구석을 지나간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흐뭇한 기분으로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미팅도 잘 끝났고 방도 깨끗하고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20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 놓았어요. 미국에서의 습관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 지폐를 내려놓는 민수의 손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연스러웠어요. 이 돈을 누가 가져갈지,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민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당연한 예의라고 여겼을 뿐이었죠. 대명그룹 2차 실무 미팅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온 민수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돈된 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탁 위에 올려두었던 $20는 사라져 있었고 아침에 세탁을 맡겼던 와이셔츠 3벌이 옷장 안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셔츠마다 단추 방향이 같은 쪽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소매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꼼꼼한 사람이구나 하고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민수는 침대 머리맡에 $20를 놓아두고 호텔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명그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미팅이 없는 날이었어요. 준호에게 오후까지 자유시간이라고 말한 뒤 민수는 혼자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의 물음에 민수는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입 밖으로 나오려는 주소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그 주소가 서울 땅을 밟고 나서야 비로소 혀끝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민수는 나지막하게 대학교 이름을 말했습니다. 택시가 대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수는 차에서 내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5월의 햇살이 캠퍼스 가로수 잎사귀를 투명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두빛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지고 이파리만 무성해진 나무들 사이로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걸었고 누군가는 친구 어깨에 팔을 두르며 수다를 떨었고 캠퍼스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누운 연인도 보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교정 안으로 발을 옮겼어요.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대신 5월 햇살에 따뜻해진 보도블록의 온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서관 앞을 지나고 공대 건물 모서리를 돌아 중앙 분수대가 있는 광장까지 걸어왔을 때 민수의 걸음이 멈췄어요. 분수대였습니다. 물줄기가 5월 햇살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이 분수대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물을 뿜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주변에 벤치가 새로 생긴 것과 분수대 옆 느티나무가 10년치 세월만큼 더 키가 큰 것 정도였어요. 민수는 그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이었어요. 이 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밤새 과제를 하다가 새벽녘에 분수대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한 여자가 스케치북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더니 분수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연필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민수는 무심한 척 커피를 마시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같은 분수대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냥 재밌다는 듯이 가벼운 웃음을 지었어요. 하영이었습니다. 유하영. 그 웃음 한 번에 민수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뛴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둘은 그날 이후 자주 마주쳤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 식당에서, 그리고 이 분수대 앞에서. 하영은 미대생이었고 민수는 경영학과 장학생이었어요. 하영은 늘 스케치북을 끼고 다녔고 민수는 늘 두꺼운 전공 서적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영이 그림을 그리면 민수는 옆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이 하나 둘 쌓이면서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3년을 만났어요.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민수는 하영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는 것도 부담이 되어 편의점 캔커피를 2개 사들고 분수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게 둘의 데이트였어요. 하영은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보다 이 벤치가 좋다고, 민수 옆에 앉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늘 미안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것만 해주겠다고 속으로 수백 번은 다짐했어요. 졸업하고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 190만 원. 월세와 공과금, 교통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민수는 퇴근길에 지하상가 구석에 있는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 들렀어요. 유리 진열대 안에 빼곡히 놓인 머리핀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세잎클로버 모양의 작은 은색 머리핀이었어요.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고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예뻤어요. 포장을 뜯고 머리핀을 본 하영의 표정을 민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받은 사람도 저런 얼굴은 짓지 못할 거예요. 하영은 거울도 없이 손으로 더듬으며 머리핀을 꽂았고 어때? 하고 물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여 보였습니다. 민수는 예쁘다고 말하려다 목이 메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분수대 앞에 서 있던 민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분수대 물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던 민수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행복한 기억 바로 뒤에는 늘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웃음 뒤에 숨어있던 그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자 민수는 입술을 꽉 다물고 분수대에서 시선을 거뒀어요.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정문 쪽으로 걸었어요. 5월 햇살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그늘이 진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교정을 빠져나오면서 민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10년 전 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텔로 돌아온 민수는 재킷도 벗지 않은 채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얼음도 넣지 않고 잔에 따라 한 모금을 넘겼어요. 알코올이 목을 태우며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번지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쓸쓸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서울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건물 유리에 반사된 노을이 한강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민수는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잘 살고 있겠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다 잊고 잘 살겠지. 민수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걸렸다가 사라졌어요. 위스키 잔 속에서 액체가 출렁이는 것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던 민수는 이윽고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아영.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낸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이 방을 빈틈없이 정리하고 셔츠를 가지런히 옷장에 정리해주는 손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어김없이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20를 놓아두고 방을 나섰어요.
오늘은 대명그룹과의 세 번째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의 세부 항목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민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움직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자 준호가 이미 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시죠. 민수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재킷 안쪽 주머니를 더듬던 손가락 끝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를 새로 정리한 서류 파일이었어요. 어젯밤 소파에서 검토하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기억이 났습니다. 서류 하나를 두고 왔어. 잠깐만 기다려. 민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진공 청소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청소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서류만 집어들고 바로 나가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쪽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이 놓여 있는 게 바로 보였어요. 민수는 성큼 걸어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몸을 돌려 나오려는데 침실 쪽에서 진공 청소기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침실 문 안쪽에서 호텔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어요. 민수의 손에서 서류 파일이 미끄러졌습니다. 파일이 카펫 위에 떨어지며 퍽 하고 둔한 소리를 냈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뛰었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주우려고 손을 뻗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 발이 바닥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10년 전 민수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보다 훨씬 마른 볼, 더 깊어진 눈 밑 그림자, 그리고 수백 번 빨아서 색이 바랜 유니폼 위에 달린 이름표. 하지만 민수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눈동자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눈동자. 분수대 앞에서 이유 없이 웃어주던 바로 그 눈동자였어요. 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하영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비명을 삼키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영은 민수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고개를 돌리더니 걸레도 줍지 않고 민수의 옆을 스치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영이 지나가는 순간 희미한 바람이 일었어요. 세제 냄새와 뒤섞인 아주 옅은 향이 민수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냄새가 있다는 걸 민수는 그 순간 처음 알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파일 옆에 하영이 떨어뜨린 걸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환각이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코끝에 남아있는 그 옅은 향이 바닥에 떨어진 걸레가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준호였습니다. 민수는 등 뒤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추슬렀어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 떨림을 주먹을 쥐어 감추며 몸을 돌렸어요. 괜찮아. 가자.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지만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차에 올라 대명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5월의 서울거리가 햇살 아래 반짝이며 스쳐 지나갔지만 민수의 눈에는 방금 전 하영의 얼굴만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10년 전보다 마른 볼, 더 깊어진 그림자, 바랜 유니폼, 그리고 민수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의 표정.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하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하영도 민수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28살의 봄이었습니다. 민수는 하영에게 청혼을 했어요. 3년을 만나며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고 느꼈던 사람에게 남은 인생도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직 가진 것은 없었지만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민수는 진심이었어요.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하영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말에 민수는 갈 곳이 정해진 사람처럼 기꺼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아버지는 민수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이었어요. 너는 우리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건 반대가 아니라 현실이다. 하영의 아버지는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민수를 바라보며 감정 하나 섞지 않은 어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부모님 없는 배경, 고시원 방 한 칸이 전부인 28살의 현실 앞에서 민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민수는 하영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든 하영이 자기 옆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 뒤 하영을 만났습니다. 분수대 앞이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하영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있었고 벤치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옆에 앉자 하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민수의 숨이 멈췄어요. 우린 너무 달라. 나는 민수 씨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야. 하영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민수에게는 칼보다 깊이 박혔어요. 민수는 하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은 민수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분수대 쪽으로 돌린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알았어요. 하영이 이미 결심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심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분수대의 물줄기가 5월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물방울 사이로 부서지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하영에게 등을 돌리고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분수대에서 멀어질수록 뒤에서 하영이 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발목을 잡았지만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가 유아영이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민수는 미국행 편도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차가 대명그룹 본사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민수는 겨우 정신을 추슬렀어요. 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한번 고쳐 잡고
서류 파일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명그룹 실무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머리는 회의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무진이 계약 세부 조항을 설명하는 동안 민수의 눈앞에는 자꾸만 하영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바랜 유니폼, 마른 볼, 민수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던 그 눈. 호텔에서 본 하영과 10년 전 분수대에서 본 하영이 번갈아 나타나며 민수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진의 질문에 민수는 반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어요. 질문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떤 자리에서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는 것이 강민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의 글자 하나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최종 수정안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종 미팅 날짜는 다시 잡도록 하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실무진 사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번졌어요. 이틀 전 회의에서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는 민수의 뒤를 준호가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민수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서류 파일을 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5년 넘게 강민수를 보자 하면서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대표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서울이 초록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지만 민수의 눈에 비치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호텔 유니폼을 입고 걸레를 들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있던 유아영.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불러 차 한 잔 앞에 앉히고 너는 우리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집안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호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남의 방을 치우고 있는 건지 민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호텔룸에 들어서서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아서도 그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원망을 연료 삼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하영의 모습은 민수가 10년 동안 그려왔던 유아영과 너무나 달랐어요. 민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서울의 밤이 어젯밤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딘가에서도 한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불 밖으로 나온 손가락이 더듬더듬 머리맡에 핸드폰을 찾아 알람을 껐습니다. 하영은 눈을 떴어요. 좁은 원룸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구석에는 습기 때문에 생긴 얼룩이 작은 지도처럼 번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영은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호텔 룸 안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던 남자. 10년 만에 마주친 그 눈동자. 하영은 그 기억을 머리 밖으로 밀어내듯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영은 찬물을 한 번 더 끼얹고 수건으로 얼굴을 꾹 눌러 닦았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뒤로 깔끔하게 넘겨 하나로 묶는데 서랍 안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잎 클로버 모양의 작은 은색 머리핀. 은색이 많이 발에서 회색에 가까웠지만 클로버 잎사귀 모양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손가락 끝이 머리핀 쪽으로 가려다가 하영은 고개를 돌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10년 동안 늘 꽂고 다니던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서랍 속에 두기로 했습니다. 하영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원룸을 나섰어요. 5월 새벽 공기가 살갗에 서늘하게 닿았습니다. 반팔을 입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영 말고 두세 명뿐이었어요. 다들 하영처럼 잠이 덜 깬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름표가 달린 바랜 유니폼. 유하영, 객실 관리팀. 하영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섰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퀴가 카페 뒤에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하영은 배정받은 룸 목록을 확인하고 첫 번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3번 하고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침대 시트를 벗기고 새 시트를 깔았습니다. 모서리를 반듯하게 접어넣고 베개 커버를 교체하고 이불을 가지런히 폈어요. 욕실로 넘어가 수건을 새 것으로 바꾸고 세면대와 거울을 닦고 바닥의 물기를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어메니티를 빈 것 없이 채우고 휴지 끝을 삼각형으로 접었어요. 마지막으로 방 전체를 한번 둘러보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방에 20분에서 30분, 하루에 15개에서 20개. 하영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3년을 넘게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시트를 까는 순서, 수건을 접는 방법, 청소기를 돌리는 동선까지 전부 몸에 배어 있었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하영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시트 한 장, 수건 한 장도 반듯하게 정리했어요. 남의 방을 치우는 일이었지만 하영은 자기가 하는 일에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었어요. 밥 한 그릇과 국, 반찬 2가지. 하영은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빠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팀 언니 하나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영아, 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아니요,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서요. 괜찮아요. 하영은 웃어 보였습니다. 익숙한 웃음이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3시 호텔 일을 마친 하영은 유니폼을 벗고 직원 출입구를 나섰어요. 5월 오후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편의점 알바가 4시부터였습니다. 호텔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하영은 그 20분 동안 버스를 타는 대신 걸었어요. 버스비 1,000원이라도 아끼면 그게 하루치 라면값이었으니까요. 편의점에 도착해 유니폼 조끼를 입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이 들고 온 물건을 찍고 담배를 꺼내주고 택배를 정리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퇴근길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락과 맥주를 사가는 사람, 충전기를 찾는 사람, 카드가 안 된다며 짜증을 내는 사람. 하영은 한 사람 한 사람 응대하며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8시쯤이었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 어딘가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한 명이 카운터 앞에 서더니 하영을 내려다보았어요. 유하영 씨.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쪽 사람이었어요. 두어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이자를 독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아직이야. 알고 있지? 남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편의점 안에 손님 2~3명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영은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보다 조용히 압박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25일까지 넣겠습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아래에서 하영의 손이 유니폼 조끼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건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25일. 알았어. 근데 유씨, 이번에도 밀리면 그때는 좀 곤란해져. 알지?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자 하영은 카운터 위에 2 손을 짚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1번 하고 조끼 자락에서 손을 떼고 다시 카운터 앞에 섰어요. 다음 손님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하영은 바코드를 찍으며 말했어요. 데워드릴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영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하영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버스를 1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간판의 글씨도 반쯤 발해 있었어요.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야간 간호사가 하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영이 이 시간에 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302호 앞에 멈췄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휠체어 하나, 작은 협탁이 전부였어요.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나온 2 손이 놀라울 만큼 마르고 앙상했어요. 하영의 아버지, 유지석, 65. 하영은 침대 옆 의자에 소리 없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고 고르게 들렸습니다. 하영은 협탁 위에 놓인 물수건을 집어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마디가 굵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으로 회사를 일으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이었어요. 지금은 스스로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아버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물수건으로 감싸며 닦았어요.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듯이요. 다 닦고 나서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주고 이불을 여며주었어요. 그리고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한때 당당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아버지의 이불 끝자락을 쥔 채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아빠, 이번 달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병원비도 이자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방 안에 고요하게 울렸어요.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가만히 얹었다가 떼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하영의 뒷모습은 고닫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18시간 가까이를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었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원룸에 돌아온 하영은 좁은 방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진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병원비, 사채이자, 월세, 통신비, 교통비, 생활비. 하나하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 나갔어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밀린 것은 없었어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하영은 이 가계부의 숫자를 맞춰왔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하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몸과는 다르게 머리가 맑았어요. 아니, 맑은 게 아니라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잠이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그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하영은 고개를 돌려 서랍 쪽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안에 세잎클로버 머리핀이 들어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새벽 5시 반에 다시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하영에게 남은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호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전 일정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호텔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룸 쪽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저 앞쪽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카트를 밀며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어깨가 좁았어요. 하지만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카트의 바퀴가 카펫 위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여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영이었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하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10년을 그랬어요. 하영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가 도끼가 되어 민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영만 아니었으면, 그 상처만 아니었으면 민수는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민수의 성공은 하영에 대한 원망 위에 쌓아 올린 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0년 만에 하영을 다시 보고 나니 민수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미운 마음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분노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민수 자신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단단하게 굳혀놓은 감정의 벽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금을 메워야 하는 건지 더 벌려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조건 좋은 사람에게 갔으니 당연히 잘 살고 있겠지.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국에서 10년 동안 악착같이 버텼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보란듯이 잘 살아내겠다고. 그런데 하영이 호텔 청소부였습니다. 바랜 유니폼을 입고 남의 방을 치우고 있었어요. 부잣집 딸이었던 유아영이, 민수를 버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했던 유아영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민수는 하영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하영이 복도 끝에 있는 룸 앞에서 멈춰서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카트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묶은 머리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 빛났어요.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머리핀이었어요. 작은 세잎클로버 모양의 은색빛이 발에서 거의 회색에 가까워진 그 머리핀. 지하상가 액세서리 가게에서 첫 월급으로 사줬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작 몇 천 원짜리 싸구려 머리핀이었어요. 버렸어도 이상하지 않았고 잃어버렸어도 아깝지 않았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벽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복도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저 머리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지? 매몰차게 날 버릴 때는 언제고 내가 선물한 머리핀을 왜 10년 동안 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걸 간직하고 있었던 건지. 하영이 카트를 밀고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고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앞유리 너머로 5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시리도록 맑은 하늘이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영의 머리에 꽂혀 있던 그 바랜 세잎클로버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미움보다 연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원망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10년을 버텨온 분노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민수는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 하영은 룸 안에서 청소를 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민수가 뒤에 서 있는 걸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구두 소리가 카펫을 밟으며 다가오다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영은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 일을 마치고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서 하영이 향한 곳은 오늘도 요양원이었습니다.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오늘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가 쪽을 보고 있었어요. 눈에 초점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업체를 이끌던 사람이 지금은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겨우인 상태였어요. 하영은 물수건을 가져와 아버지의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천천히. 손을 닦으면서 하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민수 씨 기억해? 아버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영을 향한 것인지 그냥 눈이 움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일하는 호텔에 민수 씨가 왔어. 투숙객으로. 하영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물수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무슨 대표님이래. 양복도 잘 어울리고 비서도 있고 제일 비싼 스위트룸에 묵고 있어. 하영은 아버지의 손등을 물수건으로 천천히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그 강민수가 아니야. 아주 멋없어졌더라. 목이 메었습니다.
하영은 잠깐 말을 멈추고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위로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방을 청소하고 있어. 하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하영은 물수건을 무릎 위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빠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던 하영이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 위에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하영은 물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한번 훔치고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빠, 나 울고만 있을 시간 없어. 내일도 출근해야 되니까.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이불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잘 자, 아빠. 요양원을 나서는 하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5월 밤 공기가 하영의 눈물 자국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가는 하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룸 소파에 앉아있던 민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손에 든 위스키 잔의 얼음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만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바랜 유니폼 위로 빛을 잃은 세잎클로버가 작게 흔들리던 하영의 뒷모습, 그 장면이 민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영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머리핀을 간직했던 걸까요? 그날 밤도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창가에 섰다가를 반복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민수의 눈에 들어오는 건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영뿐이었어요. 바랜 유니폼, 마른 어깨, 그리고 빛을 잃은 세잎클로버 머리핀. 창문에 이마를 기대자 유리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에서의 10년이 떠올랐어요. 회사를 세운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텅 빈 집이 조금 덜 쓸쓸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는 민수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 오는 저녁 퇴근길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민수는 영안실 앞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수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한 번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 특유의 무감각함 같은 것이 먼저 올라왔어요. 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또 혼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감정보다 앞서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민수는 더더욱 일에만 매달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회사는 미친 듯이 성장했습니다. 투자금이 몰려들었고 파트너십 제안이 줄을 섰어요. 밖에서 보면 승승장구하는 젊은 CEO였지만 빈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불을 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민수는 행복해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창문에서 이마를 떼고 눈을 떴어요. 서울의 야경이 시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강 위의 불빛이 물결에 부서지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영을 향한 원망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영이 지금 호텔에서 남의 방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분노가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미움보다 연민이 커져갔습니다. 원망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10년을 버텨온 분노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자리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직원 출입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영의 퇴근 시간이 3시쯤이라는 것을 며칠간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우연을 가장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3시 10분쯤이었습니다. 직원 출입구 쪽 복도에서 하영이 나왔어요.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얇은 면 재킷에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년 동안 수백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한 번도 떨지 않았던 손이 지금 이 순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영의 뒤를 따라 출입구를 나섰어요. 호텔 건물 옆 골목이었습니다. 5월의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영아. 하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 발 다가갔어요.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하영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하영이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표정을 애써 담담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눈이 민수의 얼굴 어딘가를 스쳤다가 곧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할 얘기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단단하게 들리려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서너 걸음 정도로 좁혀졌어요. 5월 바람이 골목을 지나며 하영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묶은 머리 사이로 바랜 세이클로버가 보였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얘기 좀 하자. 그때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비웃고 싶은 거예요?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요. 맘껏 비웃어요. 꼴 좋죠. 근데 나는 거기에 장단 맞춰줄 시간이 없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는 게 바빠서요.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영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민수의 옆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어깨가 스칠 뻔했지만 스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의도적으로 반 발짝 돌아서 피한 거였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하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면 재킷을 입은 좁은 어깨가 골목 끝을 향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영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은 채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빠른 동작이었어요.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지만 민수는 보았습니다. 하영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에도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돌아보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말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영의 말, 하영의 표정, 하영의 떨리는 입술, 그리고 모퉁이를 돌며 눈을 훔치던 그 손등.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민수의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비서가 받았어요. 이 실장. 네, 대표님.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의 업무 지시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개인적인 부탁 하나만 할게. 유아영 씨에 대해 조사해줘.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전부 다. 전화 너머에서 준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5년 넘게 민수를 보자 하면서 이런 종류의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차 안에서 앞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5월의 오후 햇살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1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잣집 딸이 호텔 청소부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영은 왜 그 싸구려 머리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 이틀 동안 하영에게 다시 다가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대명그룹 실무진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준호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호텔 가운만 걸치고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남자 뒤쪽 룸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여자 한 명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 앞에 2 사람이 서 있었어요. 지배인과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하영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좁아졌어요. 반사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가려는 몸을 민수는 억지로 멈추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기대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아니,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나? 베개가 너무 높다고 했더니 이번엔 너무 낮잖아. 시트도 너무 뻣뻣하고. 내가 우스워? 이렇게 대충 그냥 넘어가려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어요. 호텔 가운 사이로 보이는 목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좀 더 세심하게 응대했어야 하는데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자가 하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말야, 그것 좀 바꿔달라 했다고 불만 있어? 그게 내 할 일이잖아. 그러라고 호텔에서 너한테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 룸 안쪽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맞아. 눈빛이 되게 불쾌했어.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눈으로 쳐다봐. 남자가 여자의 말에 기세가 더 올랐습니다. 들었지? 청소부 주제에 손님한테 눈을 부라려.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하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 손을 앞으로 모으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지우는데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고객님께 오해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눌러 담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 사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것 봐. 지금도 이렇게 뻣뻣하게 굴고 있잖아. 꼴에 자존심은 있다 그거야? 지배인이 다시 허리를 숙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숙박 비용은 저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남자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VIP인데 숙박비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됐어. 앞으로 똑바로 해. 남자는 못 이기는 척 손을 휘저으며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배인이 한숨을 내쉬며 하영을 돌아보았어요. 하영 씨,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저런 손님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하영은 고개를 들고 지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배인님,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배인이 안쓰러운 눈으로 하영을 바라보았어요. 괜찮다는 한마디를 더 하려다가 하영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로를 받아들일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배인은 가볍게 하영의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영은 혼자 남았어요.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카트 손잡이를 잡고 다음 구역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굽지 않았어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카트 바퀴가 카페 뒤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하영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치솟았어요. 민수의 눈앞에서 하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빛나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트집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당장이라도 저 룸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수가 나서는 순간 하영은 더 수치스러워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하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카트를 밀고 다음 룸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민수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저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짓눌러도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자신이 10년 전에 사랑했던 것이 하영의 웃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저 단단함을, 저 꺾이지 않는 등을 사랑했던 거라는 것을. 민수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굳은 얼굴로 옆에 서 있는 준호를 돌아보았어요. 저 방 투숙객, 누군지 알아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아영 씨 거는 내일 중으로 1차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킷도 벗지 않은 채,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민수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장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영. 그리고 숨을 한 번 고르고
카트를 밀며 걸어가던 하영의 뒷모습. 굴욕과 단단함, 그 두 장면 사이에서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준호가 가져올 보고서에는 민수가 1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하영의 시간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민수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면도는 깔끔하게 했고 셔츠 단추는 빠짐없이 잠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강민수였어요. 하지만 소파에 앉아 준호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에 준호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준호의 표정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5년 넘게 민수를 보자 하면서 온갖 보고를 올렸지만 오늘처럼 보고서를 건네는 손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준호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어젯밤 갑질 투숙객 건입니다. 준호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호텔 가운을 걸치고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재수 32살. 대명그룹 김만재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등에 업고 각종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전력이 여러 건 있고 이 호텔에서도 어제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명그룹 내부에서도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고 사생활도 문란해서 비서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민수는 사진 속 김재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가온 자락을 휘날리며 하영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얼굴. 청소부 주제에 라고 내뱉던 그 입. 민수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2번째. 서류를 꺼내는 준호의 손끝이 한 박자 느려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유아영 씨의 지난 10년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민수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표정만 봐도 이 서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이 갔어요. 유아영 씨는 10년 전 박태민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유아영 씨의 부친 유지석 씨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박태민 씨는 거래처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에 핏줄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나서 유아영 씨의 아버지 유지석 씨의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중도에 무산되면서 자금줄이 막힌 것 같습니다. 유지석 씨는 수습하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얼마 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민수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유지석 씨가 쓰러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아영 씨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황상 박태민 측 요구로 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보고를 하는 사람조차 이야기의 무게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유지석 씨는 수술은 받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아영 씨는 아버지의 병원비에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현재 유아영 씨는
호텔 객실 청소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병행하며 아버지의 병원비와 사채,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약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이 서울 도심 위에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눈이 부셨지만 민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10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 위에 혼자 남겨진 30도 안 된 여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병원비와 사채, 이자를 갚아온 3년. 그 3년 동안 매일 남의 방을 치우고 남의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을 하영. 그리고 민수는 떠올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옷장에 걸려있던 셔츠.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하영의 손길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20가 떠올랐어요. 민수가 매너라고 생각하며 습관처럼 올려두었던 그 지폐를 하영이 치웠습니다. 그 돈이 하영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자신이 떠나보낸 남자가 팁으로 놓고 간 돈. 받아도 비참하고 안 받아도 비참한 돈. 하영은 매일 아침 그 $20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머리핀. 지하상가에서 첫 월급으로 사준 몇 천 원짜리 싸구려 머리핀을 하영은 10년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발해서 은색이 회색이 되도록. 하영은 어떤 마음으로 그 머리핀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매일 머리에 꽂고 있는 걸까요?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0년 동안 민수는 하영을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어요. 그 원망을 연료 삼아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동안 하영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신을 떠나보낸 죗값을 이렇게 치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망이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후회 뒤로는 짙은 연민이 차올랐어요. 연민 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냥 잘 살고 있겠지 라고 넘겨버린 자신이 원망만 하면서 10년을 보낸 자신이 하지만 잘 살고 있을 사람을 일부러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에서 손을 떼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명그룹과의 최종 미팅 날짜 잡아. 준호가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어요.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잡을까요? 내일 당장. 준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을 본 순간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도심의 빌딩 숲이 유리벽에 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 민수의 손에는 편도 항공권 한 장뿐이었어요. 지금 민수의 손에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의 결정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그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 민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최종 미팅 당일이었습니다. 대명그룹 본사 40층 회의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김만재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퇴 안경 너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회장 옆에는 실무진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끝자리에 김재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의자에 기대앉은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관심조차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한 번에 김재수를 알아보았어요. 호텔 복도에서 가운을 걸치고 하영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단정한 수트, 반듯한 넥타이,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자세. 하지만 민수의 눈빛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 밑에 불을 숨겨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 대표, 어서 오세요. 김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어요. 민수는 김 회장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종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측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죠. 실무진이 계약서의 최종 조항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 배분, 마케팅 비용 분담, 독점 조항, 재협상 조건. 한 항목 한 항목 확인해 나가며 분위기는 부드러웠어요. 김 회장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실무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0분 안에 계약서에 도장이 찍힐 판이었어요. 마지막 항목까지 확인이 끝났습니다. 김 회장이 계약서를 민수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자, 그럼 서명하시죠. 민수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실무진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재수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민수를 쳐다보았어요. 보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대표? 김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민수는 계약서에서 손을 떼고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갑질 횡포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한 남성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호텔 직원을 몰아붙이고 직업을 비하하는 말로 모욕을 주더군요. 참 보기 거북한 광경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유감스러운 일이군요. 하지만 강 대표, 그게 이 계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그 갑질 고객이 지금 이 회의실에 계십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실무진의 시선이 일제히 김재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재수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를 보았어요. 설마 김재수 상무가 그랬다는 겁니까?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시죠.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더군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수야, 이게 사실이냐? 김재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라 지적을 좀 한 건데 청소부가 뻣뻣하게 구니까. 닥쳐. 김 회장이 회의장이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에 남아있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 대표, 그래서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류 파일을 닫고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트너를 고를 때 계약 조건만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그 회사의 미래니까요. 계약 조건만 보면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김만재 회장의 손바닥이었어요. 철서? 회의실 전체에 울린 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이 아들의 뺨을 올려붙인 거였어요. 김재수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뺨을 감쌌습니다. 입술이 터졌는지 손가락 사이로 피가 비쳤어요. 이놈아. 김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64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세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은퇴 안경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건지 알기나 하냐? 이 계약이 무산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이 자리가 대명그룹의 미래가 내 놈 하나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어. 김재수는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 아들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당장 그 호텔로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내가 갑질한 그 직원한테 용서를 빌어라. 김 회장이 돌아서서 민수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강 대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채 잠깐 멈추었다가 고개만 살짝 돌려 말했어요. 사과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 말만 남기고 민수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1시간 뒤 호텔이었어요. 직원 휴게실 앞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배인, 객실 관리팀 직원 서너 명, 그리고 하영. 모두 갑작스러운 호출에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김만재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그 뒤에 김재수가 끌려오듯 따라오고 있었어요. 한쪽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고개를 떨어뜨린 모습이 1시간 전 회의실에서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영도 긴장한 채 지배인 옆에 서 있었어요. 김 회장이 아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김재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어. 김 회장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김재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다. 두 번째 목소리에 김재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카펫 위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며칠 전 청소부 주제에 라고 소리를 지르던 남자가 그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배인의 눈이 커졌어요. 하영은 멈춘 채 김재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김재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엔 제가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굴욕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김재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영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김재수 앞에 섰어요. 모두가 하영이 무슨 말을 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김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하영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원망도 없었어요.
무릎까지 꿇으실 일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하영은 몸을 숙여 김재수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지배인과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배인은 입을 벌린 채 하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 뒤에서 민수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릎 꿇은 김재수를 일으켜 세우는 하영의 모습.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전의 하영은 온실 속 화초 같은 한없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하영은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영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걸어나갔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하영이 사라진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더 이상 하영을 이대로 두지 않을 거다. 이제 하영을 잡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비상구 계단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철제 난간, 형광등 하나가 칙칙하게 빛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하영은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묶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김재수를 일으켜 세울 때까지는 버텼어요.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단단하게 묶어놓았던 것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거였습니다. 비상구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구두가 콘크리트 계단을 밟는 소리가 한 칸, 두 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영의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가요. 하영이 고개를 묻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제발 가요. 더 이상 이러지 마요.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하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하영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10년 전 웃는 모습이 눈부셨던 하영이, 늘 반짝이고 빛나던 하영이 지금은 좁은 계단에 웅크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내 꼴 보니까 속 시원해? 그래, 나 벌 받은 거야. 민수 씨한테 그렇게 한 벌 다 받고 있어. 민수의 가슴에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둬. 하영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비상구 계단 전체에 울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소리가 민수의 귀에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민수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하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계단 모서리에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에 닿았지만 민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영과 눈높이를 맞추고 하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정하는 거 아니야. 하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내가 혼자서 버텨왔다는 거 다 알아. 병원비도 빚도 내가 다 감당해왔다는 거.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너를 원망만 하고 있었으니까. 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를 버린 건 나야.
원망할 자격 같은 거 말하지 마. 민수가 하영의 말을 잘랐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상구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영은 처음으로 민수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별을 고하던 그날에도 민수는 울지 않았어요. 분수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수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의 손이 움찔했어요. 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민수는 하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이제 내가 지킬 거야.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영은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하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사채업자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하영이 민수의 손을 잡고 무너졌어요. 한참을 울던 하영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민수 씨한테 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영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구 계단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광등이 칙칙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호텔 배관을 타고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의 손은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민수가 먼저 일어섰어요. 하영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고 나오자 호텔 복도의 밝은 조명이 눈에 부셨어요. 두 사람은 직원 출입구를 통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 저녁이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수 잎사귀들이 바람에 나긋나긋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메울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버님 병원에 같이 가자. 하영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앞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영의 삶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아프고 가장 숨기고 싶은 곳에 함께 가겠다고 한 거였어요. 하영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요양원 건물 앞에 민수와 하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 글씨는 반쯤 바래져 있었어요. 민수는 건물 외관을 한번 올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어요. 침대 하나, 휠체어 하나, 작은 협탁이 전부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유지석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를 향해 있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영이 들어서자 아버지의 시선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딸이 왔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눈이 움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영이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아빠, 오늘 같이 온 사람이 있어. 하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방이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트를 입은 민수가 이 낡은 요양원 방에 서 있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유지석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버님, 저 강민수입니다. 10년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유지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알아보는 걸까요? 10년 전 찻잔을 사이에 두고 너는 내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청년을 이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법 성공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이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28살의 청년이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꺼내는 인사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 하영이를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유지석의 초점 없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입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10년 전 찻잔을 사이에 두고 민수에게 떠나라고 말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소리 없이 미안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망쳤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몸으로도 알고 있었어요. 하영이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어요.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매일 밤 그래왔던 것처럼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은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겨우 만난 세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유지석은 낡은 요양원 302호에서 서울 시내의 최고급 요양시설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넓은 1인실 창가로 5월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새하얀 시트,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나무들. 유지석의 얼굴에 내려앉는 햇살의 색깔이 302호에서와는 전혀 달랐어요. 병원을 나서는 민수와 하영. 5월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병원 앞 가로수의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초록빛 그림자를 보도블록 위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꼭 잡은 두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묶은 머리 위에서 빛이 바랜 세이클로버 머리핀이 5월 햇살을 받아 작게 반짝였어요.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10년을 돌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다시 같은 길 위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현실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상처를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기도 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끝내 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영은 사랑보다 현실을 택한 대가를 온몸으로 치렀고, 민수는 원망을 연료 삼아 성공이라는 탑을 쌓아 올렸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심은 시간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바래고 닳고 금이 가더라도 마음은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얼굴을 한 번쯤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결코 돈과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1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사연그리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